제가 이 중책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주신 30분의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교재 다 가지고 계실 수라고 생각합니다만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30분 동안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자료로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오늘은 그것을 압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네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그 배경이 바로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거의 유사한 세계적인 대역병은 지난 2000년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 인류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우리 인류에게 하나의 역전, 새로운 기회, 그리고 발전의 계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2000년의 역사에서 그 전염병을 당했던 그 세계 인류가 어떻게 역전의 그 홈런을 때렸는지, 또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첫 번째 파트에서 좀 설명드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럼 이제 과거를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서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적응하고 또 개척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두 번째 파트에서 보여드리면서, 결국 여기에서 젊은 인재들이 어떠한 능력을 갖춰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세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혁신과 창조라는 두 개의 주제로 미래 인재들이 갖춰야 될 그 능력을 설명드리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런 인재들이 이 미래를 걸머쥐고 나가기 위해서 또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혁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적 전염병이 뭐 인류 이전에도 있었겠습니다만 지난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쭉 왼쪽에 보시다시피 아주 크고 작은 전염병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여기 한 10여 개만 정리가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많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큰 것부터 순서를 매기면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를 기준해서 순서를 매기면 오른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부터 한 700년쯤 전에 670년쯤 전에 흑사병이 전 세계를 괴롭혔는데 그때 약 2억 명가량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인구가 78억이지만 그때는 인구가 5억이 안 될 때예요. 5억이 안 되는 상황에서 2억이 죽었다는 건 문자 그대로 보면 40%죠. 물론 인구는 계속 늘어나니까 그 시대에도 그냥 5억 대비 2억이니까 40%다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정말 주변 사람들이 다 정말 무너지고 죽고 내가 살아남는 게 기적이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5천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죽은 그런 전염병들이 많았고요. 여기 쭉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12월 15일자 며칠 전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전 세계의 이 코로나, 전 세계 그 역사상 일어났던 전염병 중에서 현재 우리가 지금 돌아가신 약 160만 명 정도 되죠. 그 정도의 숫자는 가지고 보면 이제 13등 정도 지금 된다고 합니다. 160만 명이 지금 조금 늘어났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끝난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되면 어디까지 갈 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300만 명 갈까요? 안 갈까요? 500만 명 갈까요? 저는 한 300만 명에서 500만 명까지는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표에서 보시듯이 한 세계 역사에서 한 8등 정도 되는 그런 뭐랄까요? 우리를 괴롭힌 그 전염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네 가지만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흑사병이죠. 1347년부터 시작한 이 혁명. 그 다음에 17세기 1665년부터 시작한 이 유럽, 특히 런던, 영국의 런던 이런 데서 이제 크게 창궐했던 이 혁명인데, 이 당시에 세계 300만 명이 죽었고 또 런던에서 1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인구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미국에서 시작해서 유럽에 창궐한, 이게 전 세계 한 4천만 명 내지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1914년부터 18년까지 1차 대전이 진행됐는데, 그때 전쟁으로 돌아가신 그 사망자가 1,0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전쟁에서 1,000만 명이 죽었는데, 이 1918년에서 한 2년 동안에 그 5배에 해당하는 사람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게 어디까지 갈 건가가 이제 과제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인류는 물론 그걸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지만,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명,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이 14세기 유럽 흑사병 이후에 결국 사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르네상스가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됐고요. 17세기에 대역병이 일어난 후에 그 18세기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난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세기에 스페인 독감이 창궐한 다음에 미국이 전 세계를 적어도 물질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패권을 갖게 됐고요. 자, 저는 21세기 바로 한국의 정신적 지도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흑사병은 결국 이 과정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신분이 상승하고 봉건제도가 흔들리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존재이던 이 바티칸, 그리고 교회, 신부님들의 권위가 다시 여기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을 강조하는 그런 르네상스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 예술 중에서도 보카치오라는 사람이 소설가죠. 이분이 바로 이 흑사병이 창궐할 때 친구 10명이 모여가지고 격리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던 내용을 모은 것이 바로 이 데카메론이라는 소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7세기 대역병 역시 정말 그 런던의 4분의 1이 죽었다는 건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문학, 사회과학이 발전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뉴턴이라는 분이 이때 케임브리지 대학의 그 학생이었는데, 그 대역병이 창궐하면서 모두가 다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고, 이분은 그 당시에 1년 반 동안, 18개월 동안 자기 그 시골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광학을 발견하고, 그리고 미분 적분을 발견하고, 그리고 만유 인력을 발견하는 전 근대 이 물리학의 이 기초를 이 1년 반 동안에 다 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영국에서는 이 1665년에 일어난 그 유럽 대역병을 그 역병으로 1665년을 기억하지 않고, 이 역병 속에서도 이렇게 뉴턴과 같은 천재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 후에 우리 인류의 삶을 바꿔낸 이것을 기념해서 1665년을 기적의 해, 영어로는 The Year of Wonders, 라틴어로는 아누스 미라벨리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도 이번에 이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창궐해서 2020년을 무엇으로 기억할까 할 때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를 빼놓지 못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 2020년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로 보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계기를 만든 그런 그 계기, 변화, 발전,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 해로
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학혁신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들끼리라도 2020년을 대학혁신의 해라고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네. 여러분 동감하시면 큰 박수나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020년은 대한민국에서 대학혁신의 해입니다. 예. 한번 크게 소리 질러 주시죠. 제가 2020년은 그럴 테니까 여러분은 대학혁신의 해 이렇게 한번 불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2020년은 예, 좋습니다. 자, 쨍그랑 한번 해야 될 텐데 그건 각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독감인데요. 1918년 이때 미국이 상당히 큰 피해를 받고 또 유럽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5천만 명이 죽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의학과 과학이 발전하고 실용 기술이 발전하고 항공 기술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재밌는 게 에드와르드 뭉크라는 절규라는 그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가 바로 이때 스페인 독감에 걸렸대요. 그래서 이 스페인 독감에 걸린 자화상을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때 모습을 참 지금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 뭐 가압장치가 있었겠습니까? 뭐 면역 시스템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버틴 우리 그 소년들의 그 지혜를 우리가 좀 또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역사를 뒤로하고 현재 우리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볼 때 사실 뭐 참 처참한 모습이 일어나죠. 이게 지금 사실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데가 미국이고, 미국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도시가 뉴욕 아닙니까? 그 뉴욕 북쪽에 있는 브롱스라는 동네, 이 하트 아일랜드라는 곳에 이렇게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을 한 채로 이렇게 묻어서 그냥 매장해 버리잖아요. 여기 지금 뭐 신호는 알겠지만 한 분 한 분은 다 자기 가족에서 친구 친척들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인데 정말 떠나보내는 그런 슬픔, 그걸 모으지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아마 이분들을 다시 캐내가지고 다시 장례식 못할 거예요. 이게 지금 20세기에 일어난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자, 이게 계속 진행 중인데 우리도 좀 극복은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좀 또다시 제3차 지금 확산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바뀐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에서도 저는 이 민주주의, 권위주의 이런 데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할 거로 봅니다. 또 사회에서도 이 디지털 대면, 우리 재택근무 웨비나는 물론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 일상이 모두가 다 바뀌고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사무실만 해도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이런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이 계시다가 최근에는 이런 사무실로 좀 바뀌었습니다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각자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근무하는 게 이게 뉴노멀 아닙니까? 옛날 사무실에서 저기 오른쪽 위에 빨간 동그라미가 뭐냐면요, 여기 부장님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과장, 계장들이 쫙 배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기억나시죠? 연세 좀 계신 분들은. 예. 자, 재택근무에서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고요. 경영은 투명해지고 효율성은 대폭 오히려 올라가고, 인사조직에서 기존 시스템이 파괴되면서 중간 관리자가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학교라면 총장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위에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던 시대가 다 지나고, 이제는 뭐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재택근무하면서 곧장 의사결정권자하고 직접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시대, 이 시대에서 중간관리자는 멸종할 수밖에 없고, 수직적 피라미드 자체가 이젠 중간관리자가 사라지면 마치 페퍼로니가 둥둥 떠있는 그런 피자같이 수평적 조직으로 바뀔 겁니다. 이거야말로 우리의 의식구조, 특히 사무실에서의 우리 삶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평가도 구성원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가 어쩔 수밖에 없죠. 사실 중간관리자가 존재하는 건 그동안 인사관리, 사람에 대한 관리라는 게 숫자만 가지고는 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정성적인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하면서 이끌어내던 그런
평가 시스템이 어쩔 수 없이 사라졌잖아요. 사라지면 우리는 그걸 그냥 빈칸으로 놓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온라인으로나마 그런 그 비계량적인 요소를 끊임없이 계량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고 그게 오히려 더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이제 과거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면서 진행하던 그런 정성적 평가, 그리고 모든 걸 비밀에 붙이는, 인사관리에서의 평가는 다 비밀 아닙니까? 근데 온라인에서는 비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투명해지고, 오히려 투명해지고 공정한 평가는 현장에 있는 분들은 더 원하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관리자가 본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를 부각시킨 거지, 사실 그 과정에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극복되면서 새로운 문화 시스템이 나오는 거죠. 비공개 평가 프로세스가 이젠 모두가 다 인터넷에 남는 기록으로 바뀐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상도 마찬가지죠. 옛날엔 그냥 이렇게 벨 쉐입처럼 가운데 평가가 몰리고 양극단에 약간 있는 그런 평가에서 이제는 뭐 온라인으로 이 보고가 되고 평가가 되면 정말 잘하는 그룹과 못하는 그룹으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수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지난 한 학기 또 이번 학기까지 해보시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평가 시스템, 학생들에 대한 학점 주는 시스템이 바뀌었다 이거죠. 옛날엔 B가 중심이고 A의 약간 또 뭐 C의 약간 B 중심 이런 시스템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번에 두 학기를 해보니까 B 학점을 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A 학점 아니면 C 학점 내지는 F 학점. 가운데가 B고 양극단이 생기는. 그러니까 인터넷을 열심히 쫓아오는 사람은 오히려 옛날보다도 더 훌륭한 성과를 내고 학생들이 못 쫓아오는 사람은 그냥 뒤로 처지고 밑으로 처지고 그래서 이렇게 쌍봉곡선이 나온다고 하는데 강의실에도 그렇지만 사실은 사무실에서 계시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평가도 이제는 벨 쉐입이 아니라 등이 두 개가 있는 낙타처럼 쌍봉곡선. 잘하는 분과 못하는 분은 아주 양분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성이 높은 직원에게는 오히려 큰 보상이 가지만 생산성이 낮은 직원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가 가고 낮은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낮은 평가를 받는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이거죠. 학교는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업이라면 좀 해고가 상대적으로 쉬운 그런 데에서는 평가가 낮은 쪽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면 기업이 그분들을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소위 뉴노멀이 인간관리, 인사관리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문화도 바뀔 수밖에 없죠. 과거와 같은 소위 우리가 해소하려고 했던 비윤리적 행태, 부정행위는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죠. 이게 모든 게 다 남으니까. 뭐 성희롱은 이미 다 없어졌지만 폭언도 사라질 수밖에 없죠. 온라인에서 어떻게 폭언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도 다 멸종이 되고 또 성차별이나 파벌적 행태도 이제는 뭐 눈에 안 보이는 이 대면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평가에서 사실은 뭐 남녀가 무슨 차이가 있고 나이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파벌은 또 어떻게 조장이 되겠습니까? 이런 게 대폭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문화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이제 뉴노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재택근무라는 부작용도 여러 개 있습니다만 이건 하나하나 극복을 해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인재가 그럼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정말 과거와는 다른 인재가 사회로서 필요한데요. 저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학은 많은 게 이제 바뀐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하나는 설명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결국 대학 간의 기존 서열이 확실하게 파괴될 겁니다. 기존에는 외부적으로 학교의 내부에 대한 평가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과거의 전통이 계속 유지되죠. 근데 요새는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게,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게 학생만 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보고 앉아있는 그런 세상이고, 부모님이 옆에서 한마디 하면은 그건 상당히 객관적으로 학생들 영향 주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강의실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교수님들의 강의에 외부는 물론이고 학교의 본부에 계시는 분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주 대외적인 절대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다 깨져버렸어요. 교수님들의 강의가 다 노출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대학이 더 이상 과거의 역사와 전통에 의존하는 서열, 이게 깨질 수밖에 없죠. 이젠 가성비가 중요한 때가 됐고요. 학생들이 한동안 그 학비 반환 내지는 학비 할인, 일부 반환 이런 요구를 할 때 벌써 이제 학생들은 내가 낸 돈에 대해서 학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효과를 내가 받고 있는가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됐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세에도 뉴노멀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현상에 대비해서 각 대학은 이제는 내가 유명한 대학이니까 과거에 전통이 있었던 대학이니까 거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정말 새로운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존재 이유를 찾아야죠. 그래서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요인을 내세워가지고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그런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징검다리를 뭐로 할 거냐? 이게 바로 변화죠. 변화를 통해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기존 상태,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이런 불가역적 미래로 가서 살아남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변화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재미있는 모델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처음에는 충격을 받는데요. 그 다음에 겁을 한답니다. 그러다가 거부할 방법이 없으면 분노가 일어난대요. 분노가 이제 일어나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협상을 시작한답니다. 어떻게 해서 조금 과거하고 좀 타협을 하려고. 근데 협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울해진답니다. 그걸 체념을 한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수용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수용하게 되면 이제 문제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저는 다른 나라에도 뭐 비슷하다고 봅니다만 문제 해결에서 끝나지 않는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DNA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혁신과 창조예요. 문제 해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한국에 있는 분들은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지원 선생님들이나 뭐 사회인이나 뭔가 문제 해결로 끝내지 않고 거기서 새로운 단초를 찾아가지고 또 변화를 시켜나갑니다. 줌만 해도요. 여러분 이 줌을 통한 지금 인터넷 강의가 그 학교에 이제 뉴노멀이 됐는데 처음에는 그걸 하려니까 충격과 겁을 했잖아요. 한두 주일 동안. 근데 또 분노하시는 교수님도 많았고. 근데 어떻게 그거 말고 달리 해볼 방법을 없겠느냐. 예컨대 강의는 몰라도 시험만이라도 한번 대면을 해보자. 그런 협상을 많이 해오셨죠, 처음에 교수님들이. 약간 그거에 타협하신 학교도 있고 안 한 학교도 있고. 그러나 이제 두 번째 학기가 되니까 이제는 그런 협상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이제는 인터넷으로 시험 보는 것도 얼마든지 부정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수용을 하게 되고 또 문제까지 해결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잖아요. 예컨대 뭐 강의록이 휙휙 지나가면 그거 다시 되돌이킬 수도 없고 또 끝난 다음에 뭐 번개 같은 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좀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줌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지금 한국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성공할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는 타협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성공하면 오히려 줌이 아니라 한국에서 나온 그 새로운 모델이 전 세계를 이끌 수도 있겠죠. 물론 뭐 구글 클래스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바꾸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겠습니다만 하여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냥 받아들이지만 않고 새로운 변화를 혁신과 창조로 모색하고 있는 독특한 DNA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이거를 살리자 하는 게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혁신의 핵심은 결국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결국 불만스러운 현재에서 원하는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어떻게 양성할 거냐? 여기에 기업마다 조직마다 새로운 룰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로 구글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구글에서 회의가 있으면 그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모델을
숙지하고 들어간답니다. 이건 뭐냐면 yes and 룰인데요. 이 회의하다가 어떤 친구가 좀 엉터리 같은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친구는 정신이 어떻게 됐어? 이렇게. 근데 구글에서는 절대로 그러지 말고 일단 받아들이자 그러죠. 이거죠. 아무리 엉터리 같고 말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더라도 그거 참 멋있구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자 이거죠. 근데 yes, but는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가 아니고 yes and 그러면서 네 생각이 훌륭한데 그럼 이거를 좀 확증시키면 이렇게도 나갈 수 있겠구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문화를 구글에서는 열심히 시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컨대 하나의 예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해는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까?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집니까? 예. 어떻게 하죠? 동쪽에서 뜨는 거 맞죠? 그럼 저런 말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친구 어제 뭐 먹었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구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만일 정말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우리는 뭘 또 해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근데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는 얘기는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저도 이걸 가지고 고민 좀 했어요. 한 밤 10시, 저녁 10시쯤 이걸 찾아가지고 구글에서 그걸 어떻게 납득을 할까 하다가 정말 밤을 꼬박 샜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또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는 내 건데 남주자. 근데 이런 얘기하면 그렇군요. 그리고 남을 주기 위해서 뭘 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새로운 사업 계획가 나오고 발전의 계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포팩트라는 건 사실 제가 만든 건데 창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흰 종이 나눠주고 여기다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쓰는 게 아니고 포팩트는 사칙연산을 얘기합니다. For functions in arithmetic, for creative thought. 창조적 발상을 위한 사칙연산. 저는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개발한 모델이지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 모델입니다. 더하기는 반복 결합, 빼기는 버림과 파괴, 곱하기는 통합 융합, 나눔은 득도라든가 통섭. 자, 예컨대 구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렇다고 인정한 후 자기 의견을 and로 추가하는데 홍길동이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임꺽정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제가 여기서 이걸 뺀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여기 이제 표를 제가 하나 뺐는데요. 사실은 저 말이 맞더라고요. 저 해라는 거는 지구만 비추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계를 비추지 않습니까? 태양계는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있죠?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8개의 그 위성 있잖아요. 지구는 그 중에 하나고 이 7개의 그 위성에서는 모두 해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이 8개가 명왕성 뺀, 명왕성 더 이상 성이 아니죠. 이 행성이 아니죠. 만일 지금같이 지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카운터 클락와이즈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면 이 말이 맞는데 그 행성 중에 혹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좀 있지 않을까요? 하고 찾아봤어요. 구글을 찾아봤더니 8개 중에 7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요. 1개가 시계 방향으로 돌더라고요. 그게 바로 금성입니다. 금성에 만일 우리가 간다면 금성에서는 해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틀림없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찾아보면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언젠가 금성 정복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금성에서 사업 기회를 지금 구글에서 찾는다고 해도 이상할 일이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창조를 하고 아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요. 이런 표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의 창조적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 자녀에게,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내가 직업인으로서 또 나 스스로에게
어떻게 창조적인 삶을 살 거냐 하는 거를 여기다 채워놓으면 그게 바로 창조적 삶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채워봤더니 얼마든지 가능하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창조적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에서도 이런 표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할 거냐, 교수님들의 연구 활동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도와드릴 거냐, 사회에 대한 봉사는, 또 내부 인프라는, 외부에 대한 플랫폼으로서의 뭐 동창회라든가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뭘 할 거냐 하는 거를 얼마든지 채워 넣어가지고 창조적으로 우리가 대학의 교육을, 대학의 행정을 창조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 학생들은 틀림없이 사회에 가서 또 창조적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인천대학에 있을 때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과 함께 이 표를 채워가면서 만든 창조적 발상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버려야 대학이 산다는 책을 아마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 이 책을 제가 인천대 끝내기 직전에 우리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과 함께 썼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책, 대학이 혁신해 나라가 산다는 책은 101명의 우리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 같이 썼고, 대학을 버려야 대학이 산다는 건 200여 명의 또 교직원 선생님들과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전인데요. 인천대에서 한 그 혁신을 이렇게 항목별로 좀 정리하고 사례를 써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대학이 큰 변화를 지금 도전과 변화를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큰 변화는요, 저는 뭐 지금 반값 등록금이라든가 인구 절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값 등록금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지금 보완도 할 수 있고요. 또 인구 절벽은 외국인 통해서 많이 또 극복도 했습니다. 저는 그거는 사람이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 밖에서 대학에 유사한 그런 기관들이 막 속속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대학을 니오프티크 대학, 새롭지만 아주 작고 새로운 대학들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여러 대학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대학이 아닌 대학입니다. 교육부가 인가를 주지 않은 대학. 아마 그 중에 하나 미네르바 스쿨, 또는 프랑스의 에콜 42, 또 어디 실리콘밸리에 있는 싱귤래리티 유니버시티, 특이성 대학이라고 그러죠. 또 한국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지금 SK에서 대학을 만들었죠. 처음에 SK 대학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아마 대학이라는 표현 쓰지 말라고 그래서 아마 스누 뭐라고 이름을 바꾼 거로 아는데요. 하여간 이름이 어떻건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을 안 가고 그런 데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요새 얼마든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이런 기관은 정부가 인가를 안 줬으니까 경쟁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좀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대학은 정부가 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대학이 아니고 학생들이 와서 학생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대학인 거죠. 그렇다면 학생들이 대학을 외면하고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 간다면 그 고등교육기관이야말로 가장 어마무시한 그런 경쟁 상대가 아니겠습니까? 최태원 회장의 SK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저는 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결국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또 사회에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인재가 그 학생들의 기대 수준에 맞지 않고 그 졸업생들을 받으려는 기업의 기대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1차 고객인 학생, 2차 고객인 기업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나오는 현상 아닙니까? 현장에 100%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새로운 대학이 나타나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장기가 도망가다가 포수가 가까이 오면은 눈 속으로 머리를 박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극복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혁신과 창조를 대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국 대학 숫자가 418개에서 줄어든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기존 대학은 한 200여 개를 줄겠지만 이런 니오프틱 대학이 저는 수백 개가 나올 거로 봅니다.
이미 제가 파악한 것만도 한 20여 개가 넘는데 한국에서 뭐 곧 50개, 100개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저는 기존 대학 입장에서 정말 이런 네오부틱 대학 또 세계적인 대학과 경쟁하면서 살아남을 각오를 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저는 네오부틱 대학은 다양한 학과를 제공하면서 기존 대학에 대해서는 뭔가 그들이 안 하는 방법으로, 저는 그걸 순열과 조합이라고 그러는데 표현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이지만 사실 스티브 잡스가 한 것처럼, 스티브 잡스는 기술을 먼저 적용해서 제품 만들고 디자인을 입혀가지고 예쁘게 만들었지만, 이 애플에서는 오히려 디자이너가 먼저 제품을 디자인을 하고 그 안에 기술을 집어넣는 역의 발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IBM에서는 이런 뭐 이게 첫 번째 버전의 그 마우스입니다만, 애플에서는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IBM이고 이게 애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활상의 전환을 하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변신을 위한 혁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의 진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겠지만 지금 과거의 대학과 다른 새로운 대학을 만들자. 이게 제 마지막 주장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강의식 교육을 시켰고, 또 최근에 토론이 좀 나타났고, 또 21세기부터는 이 온라인으로 무크를 이용한 플립 러닝 같은 게 생겼지만, 이 AI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면서 이제는 모든 걸 바뀌어야 되는 거죠. 대학마저 바뀌어야죠. 그래서 저는 대학의 변신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과 함께 가는 전략이 하나 있고,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전략이 또 하나 있고, 그래서 그걸 4.0, 5.0으로 불렀고요. 이 표에서 보시면 개인의 능력, 인간의 능력을 개인적 능력, 통합적 능력, 그 다음에 이성과 감성, 이렇게 두 기준에 따라서 네 개로 나눴을 때 지난 100년간의 대학 교육은 오른쪽 밑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인공지능을 통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극복은 대학 4.0이라고 봅니다. 이게 인공지능과 함께 가는 거죠. 그러나 그 후에 교육에 대해서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게 전 대학 5.0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고전 읽기고, 고전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학생들에게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를 가르치고 통찰력이라든가 창조력을 갖추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제가 했다가 최근에 마지막 6번째 거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게 과거고 현재라면 미래는 뭐냐? 저는 미래는 말이죠,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나눔과 봉사를 통해서 학교가 사회와 같이 가고 사회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함께 힘든 세상에서는 나만 잘난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미래형을 어떻게 보냐면요, 개인적 성향보다는 통합적 사고, 이기적 동기보다는 민족 정신 함양, 강의실 안에서 밖으로, 인식에서 행동으로, 지식에서 지혜로 대학이 움직이고 학생이 행동하는 대학. 그래서 전 이웃, 주변, 사회, 국가, 세계를 향해서 한 마음을 결집해서 나눔과 봉사와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할 거냐?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 보통 어느 대학이나 4년 동안 8학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 이 교육 방법의 혁신과 창조를 통해서 옛날에 8학기에서 공부할 걸 요새는 7학기, 6학기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사실 한 과목 45시간은 제가 대학에 들어갔던 53년 전에 있던 제도예요. 근데 지금 53년 동안 한 과목 45시간이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 반, 21, 서너 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런 것부터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저는 8학기에 이루어지는 공부를 7학기에 끝내자 이겁니다. 근데 한 학기가 남잖아요. 그 한 학기를 4년도 좋고, 뭐 1학년이나 2학년, 3학년 언제든지 한 학기를 떼내가지고 그 학기를 학교에 오지 말고 국가와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집중하자 하는 제안입니다. 현장에 가서 6개월 동안 살고 거기서 함께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교육부에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게 교육부의 미래 교육과 너무나 일치한다 하면서
이런 덕담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인천대학에 있을 때 지금 시도했고 첫 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이거로 교육부에서 25억을 배정을 해줘가지고 지금 첫 해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한 2년 정도 해서 이게 성공하면 모든 대학이 함께 가는 그런 방법을 지금 하자는 합의를 하고 제가 제 임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이루어지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걸 보면 한 5분 정도는 좀 조심해서 가잖아요. 그다음 또 다시 속도를 내죠. 근데 만일 내가 직접 큰 교통사고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쳤다. 그럼 아마 평생 조심해서 운전할 겁니다. 저는 지금도 한 2주 정도 방학 때 봉사활동하지만 그거는 교통사고를 본 거에 해당하고 6개월 동안 현장에 가서 봉사를 하면 저는 교통사고 직접 난 정도의 충격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럼 평생 바뀌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슨 덕담이었냐면 만일 인천대가 이걸 계속해서 모든 학생이 이렇게 6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졸업을 한다면 인천대는 더 이상 이 취업률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다. 어느 기업이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이렇게 6개월 동안 자기를 버리고 헌신과 봉사를 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대학 학생이 두 그룹으로 나뉠 거다. 인천대 학생과 기타 학생으로. 그러면서 저는 이게 전국에 확산됐으면 하겠다는 교육부 그 책임자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지금 인천대 이거 지금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대학이 함께 새로운 이런 혁신과 창조를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대학 교육의 혁신을 손가락질하면서 남보고 하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바뀌자. 우리 대학이 바뀌자. 그러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스피노자가 얘기한 대로 오늘 우리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